자, 지난주 금요일 10월 7일은 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요. 박원순 씨가 이제 지금 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7명을 향해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건 민사재판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데 민사도 그런 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그 쟁점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뭐 민사재판에서도 쟁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주신이 병력 비리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이것이 쟁점이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박원순이 청구한 재판이기 때문에 박원순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지난 시간 두 번 전에 세 번 전에 방송에서 저는 박원순한테 이런 류의 민사재판만 지금 두 번째 당하고 있는 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재판도 혼자서 재판을 소를 제기했다가 또 아무런 진행 없이 또 혼자서 소를 취하하는 그런 원맨쇼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뭐 심리적으로는 담담합니다. 왜?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명한 진실을 놔두고 뭐 진짜 무고한 시민이 죄 지은 공직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최소한 아니라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뭐 담담하게 그냥 지켜봅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인데요. 일단 10월 7일 날은 두 가지의 안건이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재판을 이제 추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주신 증인 채택과 신체 검증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박주신 이 재판을 손해배상 재판을 추정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심리가 이 재판이 시작되면 오늘 하고 다음번에는 뭐 2주 후에 4주 후에 뭐 3주 후에 언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심리를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추정은 이 다음 기를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추후 지정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법원이 그런 결정을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이 추정은 주로 어떨 때 하는가 하면은 가장 많은 경우가 이렇게 관련된 다른 재판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민사와 형사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사기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재판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사기죄의 재판이 유무죄가 되는가를 보고 나서 재판을 하는 경우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재판을 기일을 이제 지정하지 않고 연기시켜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당사자들이 이제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 양 당사자들이 원고와 피고가
이제 재판을 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든가, 혹은 뭐 판사가 사건을 좀 더 파악해야 되겠다,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할 때도 추정을 합니다. 추후 지정,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일을 다음번 기일을 잡아서 이 재판을 속행해 나갈 것인지 계속 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지난번 기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그 피고인 측은 이걸 추정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박주 시인의 병력 비리 문제가 관건인데, 쟁점인데, 저쪽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뭐 그 증인이라든가 이렇게 뭐 다 불러서 재판을 속행하고, 이쪽에서도 또 똑같이 중복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법으로서도 이제 그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나 금전적인 면에서나 낭비가 되는 것이고, 피고들 입장에서도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해도 뭐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가지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이제 재판 결과가 윤곽에 잡히는 뭐 거의 판결이 아닐까 하는데요. 윤곽이 잡힐 때까지 이제 기일을 지정하지 말고 추후 지정으로 해달라라는 것이 일단 요구고,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박원순 측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장하기에는 저희들이 진짜 뭐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거를 이제 박주신에 대한 병력 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돈 내놔 하는 이런 성격의 봉쇄 재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박원순 측에서는 이 재판을 먼저 해서 결론을 얻어서 오히려 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형사재판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법정에서는 그런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지는 못하더군요. 뭐 추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뭐 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여기서 잠깐 여담 삼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날 재판에 제가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그냥 참석하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날 정도로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계속 연속 제가 안 나가면 그게 이제 패소로 이어지지만, 또 동피고 피고들이 많으니까 그게 실제로 패소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요즘 들어서는 의심병이 많아져서 제 눈으로 듣고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뭘 잘 안 믿는 성격이 돼서 몸이 아프더라도 가서 일단 듣고 보고는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는데, 가는 동에 이제 이 빈속에 약을 먹고 택시를 탔더니 또 멀미가 나가지고 법원에 내리자마자 이제 또 한번 뛰어가서 저걸 하고 올라가서 이제 초주검이 돼서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샤워를 하지 않고 뭐 특히 샴푸를 하지 않고 그냥 모자 하나 눌러서고 뛰어서는 어디 가서 그 모자 벗기 싫어요. 머리가 떡졌다 그럴까요? 모자를 쓰면 특히 또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고 갔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정에서 모자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이제 법원 재판부에 대한 예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판사하시는 판사분들이 법정에 입장할 때는 전부 기립하게 하죠. 예의를 갖추라라는, 왜? 판관이잖아요.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죠? 어떤 의미에서 누구에게 죄를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돈을 내놔라 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의미에서 신은 아니지만 인간 사회 내에서는 거의 뭐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의를 갖추라라는 의미에서 복장도 단정히 하고, 사실은 모자도 쓰는 것이 아닌 건 압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그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재판부가 굳이 모자를 벗어주세요 하면 벗어야 되지만, 또 양해하는 재판부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거니야. 제가 그 형사재판에도 한 번인가 모자를 쓰고 갔는데 특별한 제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한쪽 편에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법원 정리가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항상 어디서든지 제가 여자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그죠? 그걸 이제 자매라 그러거든요. 좀 더 마음을 넓게 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물론 젊은 여성이지만 와서 한 10여 분 있었나요? 있으니까 와서 모자를 벗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머리를 샴푸를 못하고 와서 지금 모자를 벗을 상황이 아니다.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 재판에 오고 가는 말에 집중이 안 돼서 또 메모할 준비도 안 하고 뛰어가서 메모지도 옆에서 없고 볼펜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그래서 제가 보통 법정에서 한두 번 트윗을 날리는데 트윗도 못 날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 10분 있다 또 와서요. 모자를 또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벗을 입장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사실 그때쯤 되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서 판사님께 저 오늘 하루만 모자를 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 재판부가 부장 판사님이 여성분이세요. 근데 여성분에게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뭐 당돌하게 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거는 안 하고, 남자 판사였다면 저는 당당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모자를 쓰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텐데, 여성분인데 저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봐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퇴정을 하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거기서 발칵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당사자지만 참견인, 그냥 보러 구경하러 온 사람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적극성도 안 띄고 그러고 있지만,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안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밖에서 한 5분 동안 마음을 식히고 다시 이제 그 뒷문을 열어서, 정리가 앉아있는 그 문을 열어서, 그러면 내가 피고인석에 안 앉고 방청석에 앉겠다. 방청석에 앉아서 그냥 방청만 하겠다. 그랬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방청석에 모자 쓰고 오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요즘 뭐 모자가 패션이 아니더라도 편리하니까 모자 쓰고 온 사람들 다 모자 벗으라고 요구하는 재판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경직되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그게 뭐 법조항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관습이고 예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스럽게 왜 방청석에도 못 앉느냐 그랬더니 방청석 의자 뒷좌석을 가리키면서 저기 읽어보시래요. 저기 모자 쓰면 안 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재판은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 이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한 번 더 그냥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냥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끌어내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이런 행태가 뭐 여자 남자를 떠나서 꼭 필요한가? 물론 사소한 규정이나 법칙이라면 지켜야 하겠지만 일종의 관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면 그럼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가 들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킨다? 글쎄요. 제가 방청석에 앉았다가 거기 앉아서 뭐 휴대폰을 썼다면 재판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자를 쓰고 왔다고 해서 피고인들어 재판을 받지 말고 나가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담이었고요. 앞에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걸 추정할지 속행할지 가부간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음 길 11월 4일 날 한 번 더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의논해서 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박주신에 대한 증인 채택과 신체 검증의 문제인데요. 자, 박주신이 병력 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주신 신체 검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드러난 증거들을 재판부가 1심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이 재판의 결과는 박주신 신체 검사밖에 없게 대안이 없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박주신의 이제 증인 채택을 하고 신체 검증을 해야 되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날 박주신 증인 채택이나 이제 신체 검증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기일인 11월 이제 4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오고 간 이런 얘기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당연히 피고 측은 박주신 증인 채택을 해주고 신체 검증을 해달라 하게 결정해달라라는 주장입니다. 자, 왜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이미 증인 채택이 되고 신체 검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민사재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자, 민사재판 역시도 그 부분 박주신 증인 채택과 신체 검증이 없이는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민사재판부가 지금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적 판단을 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재판부는 자유심정주의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재판 안 보고 우리는 나름대로 민사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결론 내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그죠? 경우에 민사재판에서도 박주신은 반드시 증인으로 와야 되고 신체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쪽에서 하는데 왜 이쪽에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그 취지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사재판부에서 아직도 증인 채택이나 신체 검증을 자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재판부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는 재판부에다가 결정을 해달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이제 안모라는 박원순 측 변호사가 와 있으니까
변호사는 박원순을 대신한다, 그죠? 대리다, 그죠? 거의 동격이죠? 그러면 박원순 측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이 박주신이 뭐 유학 중이어서 여기에 출석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의견서에, 형사재판의 의견서에 이미 써서 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사재판부의 그 검사님과 혹은 민사재판부의 이 판사님도 좋고, 재판부와 검찰을 모시고 이 피고 당사자들이 비용을 내서 영국을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1시간만 할애를 하면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후다닥 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유학 중이어서 법정에 출석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건 뭐 그런 장애 요인은 제거되지 않느냐. 협조를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이제 잠깐 오해를 하시고, 자, 우리가 거기를 영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부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부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같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죠? 검찰권을 행사해서, 그 법무부나 혹은 영국의 사법공조를 통해서 이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만, 뭐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는 박원순 측에 협조를 구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이쪽에서 재판부가 결정만 하면 가는 거죠. 강제로 그 구인해서 검사를 할 거니까. 자, 그런 게 있지만 민사재판부로서는 갔다가, 자, 보자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안 본다든가 혹은 봤다고 하더라도 나는 검사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부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점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쫓겨나고 다시 사정에서 들어가고 이러면서도 꽤 똘똘하게 들었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니까 이제 피고 측에서 이거는 재판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고 측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거다라는 이제 부분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잘라먹더군요. 근데 자, 저는 이제 모자 때문에 쫓겨났다 들락날락 했지만 이 원고 측 변호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탓을 하자면, 여기는 이제 피고 측은 피고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반듯한 자세로 재판에 응합니다. 그 데스크에 정확하게 앉고 의자에도 정확하게 앉아서 반듯한 모양으로 하는데, 그분은 등받이에다가 등을 깊게 제끼고 약간 의자를 들럭들럭 하면서 팔을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삐딱하게 걸치고 약간 한쪽 어깨는 저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오만방자한 자세로 앉아서 주창 재판에 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태도도 대한민국 법원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교만하다라고 봅니다. 겸손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건, 박원순 당사자건.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정에 오실 때는 법원에서 보통의 당사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주신의 증인 채택과 신체 검증에 대한 이제 그 결정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11월 4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최소한 결정이 나겠죠. 이걸 추정해서 형사사건을 경과를 보든지, 언제 추정을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추정을 할 것인지, 뭐 그 다음에 속행을 해서 단독으로 여기서 심리를 이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민사재판에서도 박주신 재판 증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신체 감정을 결정할 것인지 그 두 가지의 문제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그날 진행된 그 재판 이야기고요. 10월 7일 날 우리는 그 법원 사이트에서 또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사법 공조 요청 등의 이제 그 서류를 발송했는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박주신에 대한 영국으로의 그 소환장이 발송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근데 지난번 방송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11월 21일이 그 박주신 소환기일 있죠. 소환기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5일과 11월 19일인가요? 두 번의 추가 지정기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니까 박주신이 11월 21일 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위해서 다시 그 소환장을 발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날 모 시에 어디로 출석하라 라는 게 명시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 놓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로서도 이제 미리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그날에 이렇게 다른 사건들이 따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 추가 기일을 미리 잡아놓은 것이고요. SNS상에 보면 그러면 박주신이 실제로 불려오는 거냐? 결국 못 부르는 거냐? 지가 안 오면 그만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요 이 사건을 판결을 위해서 필수 불가피한 증인이고 필수 불가피한 신체 검증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내에 있으면 당연히 강제 구인하고 혹은 여기 요새 영창 얘기가 많은데 임시로 구금을 했다가 그날 이제 불러내와서 신문을 하고 신체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핑계 삼아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추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그 다음에도 하지 않으면 자, 저는 이 박주신을 출석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 측이거든요. 자신들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증인 박주신에 대한 법무부에다가 여권을 취소해달라라는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권이 취소되면 영국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하는 그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한국 경찰이 가서 이제 송환하면 되겠지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추방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방법은 저는 그 정도 뭐 한 번에 소환에 불응하고 두 번째 또 소환에 불응하고 하면은 박주신 병역 그 면탈 혐의로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이미 언젠가요? 작년 7월인가요? 1년이 훨씬 지났죠? 그 검찰이 이제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수사로 전환을 해야죠. 개시해야죠. 그래서 피해자 신분으로 영국과 이제 그 사법 공조를 통해서 피해자 송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월 7일 날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세대 연모라고 시작한 대부분 이제 그 기관에 대한 프라이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는
그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요. 추정컨대 그 연세대 세브란스 연세 의료원 원장에 대해서 제출 명령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백장의 MRI에 대한 그 제출 명령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제출 명령과 이제 물론 우리가 세브란스로부터 제출을 받고자 하는 다른 서류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는 틀립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이제 세브란스 측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오는 거고요.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지시하는 명령하는 서류에 대해서 그 서류를 찾아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세브란스 원장에 대한 그 100장의 MRI의 제출 명령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물론 그 제출 명령 안에 어떠한 조건들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일 날 재판에 가서 이제 기록을 복사하면 확인이 되는데, 분명히 그 세브란스 원장이 이런 경추나 요추의 그 태행뿐만 아니라 양승호 박사가 직접 질문한 그런 태행에 플러스해서 골수 신호 강도상의 이상, 그 20대의 청년이 그 자생병원과 같은 골수 신호 강도를 보이는 사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100장을 제출하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자, 뭐 그 세브란스 의료 원장의 경우는 자기가 뭐 지금까지 15만 명을 봤다 그랬나요? 세브란스 원장 혼자서 15만 명을 본 거 안에서 만도 그런 100장을 찾을 수 있겠죠? 자기가 그렇게 장담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 100장은 최소한 27살이라 해야 된다까지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단 이제 직업이나 뭐 흡연을 한다, 음주를 한다라는 정도의 조건은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군, 막노동자인가 뭐 학생인가 정도도 파악이 되어야지 이제 양승호 박사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진실을,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